네, 반갑습니다. 광양대병원의 김종입입니다. 아우, 이게 제 프로필 사진이 나온 줄 알았으면 오늘도 메이크업을 하고 오는 건데 사람이 달라서 많이 당황하셨죠? 같은 사람이고요. 제 소개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비인후과 전공했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고요. 그런데 지금은 정보의학교실을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연구에 거의 풀타임으로 거의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도 온 것 같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 현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여기 계신 분들 디지털 헬스케어의 비전에 대해서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매우 짧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예, 2016년에 저희가 그때 시장이 이 정도 규모였어요. 근데 2016년에 2025년을 예상하기를 한 688억 불 달러까지 시장이 성장하지 않을까, 한 6배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이건 그렇게 되면야 좋겠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작년까지 진행 상황을 보니까 237억 불, 247억 불, 이 정도 속도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어요. 또 최근에 더 이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재밌습니다. 그 뒤에는 코비드가 톡톡하게 한복을 했죠. 코비드가 의료 쪽의 시장에 비대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동안 여러 논의가 늦춰지던 것들을 확 당겨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국까지 왔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정말 많은 비대면 솔루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감염병 등은요,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해도 간호사가 직접 가서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기계를 줘요. 환자가 직접 자기의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세상이에요. 병원에 있어도 비대면.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가장 체험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식이 가능해졌다는 것도 있지만 병원에서는 이제는 코로나가 확진된 환자도 경증이면 집으로 돌려보내서 치료하는 폴리시로 전환이 된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비대면이 우리 바로 옆에 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비대면 진료와 함께 정말 많은 펀딩들이 이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는 거죠. 특히나 디지털 치료제와 관련된 시장들 또한 그동안 아이디어로만 떠돌던 것들이 펀딩을 받아서 정말 많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또 저도 요즘에 원격 진료 해주는 처방해주는 사이트 있잖아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요즘에 론칭을 했는데 저도 이용해봤는데 정말 편해요. 그러니까 시술이라든지 수술, 의사가 직접 환자를 만져야 되는 질환이라면 아직 한계가 있겠지만 환자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어차피 병원 가도 요즘에 다 이렇게 플라스틱 판 앞에다 놓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굳이 브라운관을 앞에 두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코올이라든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다 외웠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불면증이라든지 만성 피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비대면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시장에 유통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 펀딩이 이만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앱들이 얼마큼인지 한번 저희가 살펴볼 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에 있는 게 2010년에 전체 한 약 8.4개 정도의 솔루션들이, 디지털 앱들이 시장에 구글 스토어 기준으로 이제 나왔던 거고요. 그 중에서 현재까지 살아있는 게 이제 51%, 그리고 49%가 사장된 겁니다. 없어진 거죠. 시작했지만 사장된 거고, 이게 보시면은 지금 계속 투자가 늘면서 마찬가지로 따라서 시장에 소개되는 앱들은 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계속 사장되는 앱들의 비율도 75%까지 성장하죠. 그러니까 펀딩을 받아서 만들긴 만들었는데 시장에서는 결국 쓰이지 않고 사장되는 앱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막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는데 막상 펀딩이 끝난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앱들은 생각보다 적다. 지금 그 뒤로 다시 조금 줄고 있긴 한데요. 이건 문제는 데스밸리에 펀딩을 가지고서 데스밸리에서 호적되고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다시 그래프를 그려보면 과연 2018년 이후에 사장률은 몇 프로일지 지금 당장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죠.
이게 구글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이끌고 있는 전체 다운로드 분포거든요. 오른쪽에서 녹색으로 보이시는 그래프가 이게 이제 그 승자 독식 사회를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탑랭커들이 대부분의 다운로드를 다 가져가는 모습들이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장 경제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이시는 파란색 막대는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헬스케어와 관련된 앱들이거든요. 보시면 5,000번 이하의 다운로드만 있는 받은 앱들이 83%입니다. 그러니까 사돈의 8촌에 5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깔아주고 막 써주세요 막 해가지고 한 것까지 하고 그 이상 쓰임이 없는 앱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오히려 정말로 킬링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앱들은 100개조차 겨우 넘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관심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인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야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큰일 났어 실수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려고 올라온 건 아니고요. 우리가 당면한 이 시점에서 어떤 이슈들이 이걸 일으키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헬스 디바이스들이 뽑아내고 있는 파라미터들의 한계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플워치라든지 뭐 구글 뭐 갤럭시 워치라든지 뭐 핏빗이라든지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들 요즘에 많이 범용됐는데, 대부분의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하고 있는 얻고 있는 데이터들의 파라미터들은 하트레이트, 심박수, 걸음수, 그리고 칼로리 얼마나 썼는지 만보기가 있던 시절부터 다 나오던 데이터들입니다. 물론 이게 인터넷과 연결돼서 쌓이기 시작했고 그게 빅데이터화 되긴 했지만, 사실 저 파라미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정말 뻔해요. 100개 이상 만들 만한 게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만들 수 있는 거, 돈이 있을 때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은 막 이것저것 만드는데, 사실은 이런 나머지 파라미터들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아직 모이지 않고 있는, 나중에는 스펌 카운트, 정자수까지도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카운트가 가능한 거죠. 호르몬 레벨까지 오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쓰임이 많을 겁니다. 저희가 이 단계에서 우리가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근데 보시면 엔도크리놀로지, 이게 내분비내과인데요. 내분비내과에서의 그 임상 시험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내분비내과에서 연속형 혈당 측정기 아시죠? 저도 임상 시험에 한번 참여를 했었거든요. 바늘이 아니에요. 필라멘트, 머리카락처럼 얇은 필라멘트를 피부에다가 이식합니다. 꽂을 때 따끔하고요. 일주일 동안 붙이고 생활하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그걸 붙이고 있으면 자기의 혈당을 하루 종일 모니터링 해주는 거거든요. 이 당뇨라는 병이 무서운 건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혈당이 조절 안 됨으로 해서 생기는 세포 독성 때문에 눈도 멀고 발도 뭐 마비돼 잘라야 되고 썩고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혈당만 아주 잘 관리해 준다면 사실은 당뇨 자체가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기대들이 내분비내과로 향하고 있고, 그게 임상시험, 의사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치료 가이드라인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에요. 여기에 와 있다. 자, 우리 이제 막 해야 될 일 많고 막 뭔가 이제 막 가시권으로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당면한 이슈들 꽤 여러 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회를 정말 필요한데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술 중심의 개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오늘 그 화두를 여러분들께 꼭 전달을 하고 가고 싶습니다. 만들 수 있는 걸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만들어야 하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돼서는 돈이 펀딩이 있을 때는 뭐든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펀딩이 끝나면, 펀딩 받은 금액을 다 소모해버리면, 그 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건 이 기회를 가지고서 기술 중심의, 테크 중심의 사고가 아닌 문제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더 나아가서 쓰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라도 쓸만한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많은 갭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어려워하시는 게 스타트업들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와 유럽이 전부 다 지불자의 양상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 없이 뛰어드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시장에 성공하고 싶으시면 우리나라의 지불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우리나라의 지불자들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기관의 장,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 의료진 직접. 그러니까 의료기관의 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썼는데 이 포인트 이게 앞에 연자분들도 같이 들으셔야 되는 내용인데 자리를 비우신 연자분들은 오늘 사업에서 큰 후퇴를 하시는 겁니다. 의사들이 편하게 해주는 거, 만드는 거, 의료기관장들 살 의욕 별로 없습니다. 원래 의료시장은 사람을 갈아 넣어서 돌아가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에요. 지금까지 그거 없어도 잘 돌아갔으면 굳이 직원들 편하라고 물건 사주는 경영주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인허가를 받고. 그렇게 가서는 곤란해요. 실제로 임상실증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병원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의사를 타겟한다면 1차 의료기관의 의사와 간호사들을 타겟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 거기는 1차 의료기관은 의료원장이 직접 자기가 경영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환자를 보는데 이건 내가 돈을 내고 쓸 만큼 편해. 내가 애플워치 누가 선물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내가 갖고 다니니까 알람도 막 대신 해주고 좋아.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을 주고 내가 그걸 사서라도 쓸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면요. 1차 의료기관에서 만들어야 할 것,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는 필요 없는 걸 갖다가 팔려고 하고요. 2차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필요한 거는 1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에서의 주상병이 다르거든요. 호발 질환이 다르잖아요. 경증과 중증이 다른데 중증 질환에 솔루션을 만들어 가지고 경증 질환에 가는 의사들한테는 어필이 안 된다는 거죠. 이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아셔서 내가 공략하고 있는 소비자가 누구고 그 사람이 어떤 이득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웰리스 사업, 환자가 직접, 요즘에 웰리스도 이쪽도 괜찮아요. 계속 앞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예전에 비대면 때는 필라테스 학원 다니더니 요즘에는 앱으로 집에서 그거 봐가면서 해요. 구독 돈 내가면서. 뭐 이것저것 막 다 날라와갖고 집이 필라테스장 같아요. 플라스틱 뭐 이런 거 엄청나게 굴러다녀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수가. 이거는 이제 뭐 의료기기 쪽에서나 시각처 쪽에 뭐 제약회사에서나 다 뭐 잭팟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건 제일 마지막 단계예요. 위에 세 개를 잘하다 보면 밑에까지 가는 거지 밑에만 바라보고 사업을 하시면 절대 데시벨을 건널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 오늘 여기 연단에 섰던 대부분의 CEO분들은 사실은 이 정도까지 넘어가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헬스케어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에게 찾아오는 정말 많은 스타트업의 대표님들, 그리고 이제 막 창업을 앞둔 이제 막 눈이 동글동글한 그 드라마 스타트업의 주인공 같은 그런 친구들은 데이터 3법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고 있어요. 데이터 3법은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쌓여있던 데이터를 너무 아까우니까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게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에 소개했던 루시드의 앱이라든지 뭐 앞에 여러 개 나왔었죠. 그런 앱들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병원에 여전히 데이터 3법에 혜택이 전혀 없는 데이터들이에요. 여전히 생명윤리법을 근거로 데이터를 취급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예전에 그런 데이터 없었잖아요. 그런 기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계가 없던 시절에 병원에 그런 데이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3법이 있으니까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환자의 동의 없이도 자기가 만든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쉽게 가지고 연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생명윤리법이 여전히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연구를 해야만이 임상실증을 통해서 인허가를 받고 식약처에서 인허가를 받고 시장에 나가실 수 있다. 이 점 꼭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IRB는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뛰어들고자 하는 뭐 스펙트럼을 넓히고자 하는 분들일 수도 있고 스타트업을 아예 이쪽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R인데 가장 큰 허들입니다. 근데 이거 의사들한테도 처음에 의대 교수로 발령을 받고 나도 처음 연구할 때 가장 높은 허들이 IRB예요. 그러니 IRB를 경험해보지 않고 박사를 따신 공학자분들은 훨씬 더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우리도 어려운데. 그런데 이게 임상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들 약을 먹이던 거하고 앱을 쓰는 거하고는 사실은 리스크가 조금 다르잖아요. 개인정보 이슈를 뺀 리스크 차원에서만 보자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눈높이에서 연구윤리를 측정하고 있다는 건 저는 조금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같이 고민을 해주고 계시고 그 중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싱글 IRB 데이터 연구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그냥 한 곳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승인해주자, 또는 기관 간 IRB를 상호 인증해주는 이야기, 이런 논의들이 지금 요즘 건설적인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논의가 왜곡되지 않고 서둘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AI와 빅데이터 전략에 대해서 저는 남은 3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의료는요, 겉평속스입니다. 겉은 평범해 보이지만 속이 스마트해야 되거든요. 그게 스마트예요. 근데 자꾸 스마트 의료를 이야기하면 스타워즈를 생각하세요. 뭔가 로봇가 지나다녀야 될 것 같고.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람이 가장, 우리 환자가 아프면요, 원래 아프면 어디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늘 편안하게 느꼈던 공간 안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도움을 받아야지 낯선 공간으로 환자를 끌고 가려고 하면 역행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같이 꼭 함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뭐 템플스테이인지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받은 거니까 하우스테이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우리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편안함, 그런 공간 안에서 스마트 온도 시스템, 그냥 온도를 위로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상태, 나이, 그리고 바깥의 기온, 습도 등을 고려해서 방 안에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스마트 온도 시스템인 거고요. 스마트 베개, 모양이 특별할 게 없어요. 모양은 똑같은데 환자의 체중과 몸무게, 그리고 환자의 수면 습관 등을 배려해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정밀 베개가 되어주면 그게 스마트 베개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자꾸 스마트 의료를 인공지능을 뭔가 써야 된다 부터 생각하신다.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의사를 먼저 하고서 이 데이터 연구로 넘어온 제가 꼭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의료 데이터는요, 병원에 있는 의사분들 중에 자기 병원에 있는 데이터가 정말 좋다라고 자신 있게 연단위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데이터 잘 모르는 분들이세요. 병원이 DBMS 비싼 거 씁니다. DBMS 비싼 거 쓰고 DBMS에 레코드 수가 엄청나게 쌓여 있으면 자기 병원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의 연구 주제로 생각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다 DBMS에 담기지 않는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음성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지금까지 DBMS에 들어가지 않는 데이터들은 병원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관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로컬 PC에서 돌아다녔어요. 최근에 이제 관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에 어려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DBMS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어떻게 쓰일지, 데이터 거래된 얘기는 입 밖에 내놓지도 못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거 언제까지 이 용량이 큰 데이터들을 어떻게 간직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조차도 논의 중인 겁니다. 아직 병원들이 답을 못 찾고 있어요.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은요, 병원 안에 있지 않아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공학자와 의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서 모아가야 돼요. 여러분, 데이터 QC, 데이터 품질 관리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죠? 계획 단계에서부터 데이터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돼서 데이터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병원 안에 있는 청구용 데이터를 가지고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수영복도 만찬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목적에 맞게 우리가 처음부터 같이 계획을 하고 데이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인공지능이 얼마 전에 이런 그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2017, 올해 7월 말에 이런 뉴스를 냈습니다. AI 열심히 만들었는데 코비드에 도움되는 AI 하나도 없더라. 당연하죠. 지금 센싱 가능한 파라미터들로는요, 의사들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 저는 환자들을, 아직도 진료는 하거든요. 환자 볼 때 제 후각과 촉각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환자가 들어올 때 환자분의 때깔을 보면 어떤 병인지 대충 보여요. 냄새만으로 진단할 수 있는 병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컴퓨터한테는 우리가 냄새 데이터 안 주잖아요. 촉각 데이터 안 주잖아요. 내가 환자를 이거 환자 봉화지겸인데 냄새만 맡아도 알아. 진짜 의사들은 봉화지겸인데, 그러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찍습니다. 그러면 CT 데이터만 가지고 컴퓨터한테 가서 얘 이거 맞춰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컴퓨터가 지금 당장 처음에 환자를 대면했을 때 의사보다 진단을 잘할 수 있겠어요? 센싱 파라미터가 많아지면 언젠가는 저보다 훌륭한 AI가 나올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숨 걸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현재는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헬스케어 이노베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